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핵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에 용산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하자 여당에선 총선 악재를 하나 덜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태가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섭 호주대사가 조만간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차 귀국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압박이 이어지자 출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대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의대 교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해 개발이 완료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지만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고 강원 산간에는 이틀 동안 최고 30cm에 가까운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25일 서울 대형 병원인 빅5 모든 곳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던지기로 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를 놓고 의료계에선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 이런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발표 내용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오늘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그대로 지역대학의 80%를 배분하는 방식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면 무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 결과를 발표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역 거점 의대들을 빅5 수준이나 그 이상까지도 키우겠다는 말이 나왔던 만큼 지역 거점 의대가 1순위로 배분받을 텐데 현재 전북대 다음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대 의대에 135명보다 많은 학생을 배정받는 학교들도 나올 전망입니다. 또 전국 17개 미니 의대들이 최소 2배 이상 커지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역시 경기와 인천 지역 의대 5곳이 모두 미니 의대라서 서울과 수도권에 배정되는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 가져갈 거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증원이 끝나면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거의 비등한 규모로 운영될 전망인데요. 오늘 배정이 이뤄지면 대학은 남은 절차를 마쳐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개정 공고합니다. 네, 발표 후엔 2,000명 증원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건데 의료계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네, 우선 오늘 저녁 8시 의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전공의 단체 그리고 의대생 단체 대표들까지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의 생각을 듣고 의료계 집단 행동의 방향을 논의하게 될 전망인데요. 앞서 의협은 정원 배정 발표에 대해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의료 파국은 정부 책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빅5를 포함한 의대 교수 상당수도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까지 기계적으로 시작되면 의정 간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겁니다. 때문에 환자 피해가 길어지는 건 물론 병원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올 경우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득표자 2명에 대해 오늘 25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해 26일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회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원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이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사들의 뜻을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현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단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는데 의사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물러났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소식에 여당에선 민심에 절실히 반응한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둘러싸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아침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 소식에 이어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게 여당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고선 승리할 수 없다며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기류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여당과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공개 반발에 이어서 어제는 권성동 의원까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 후보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천 잡음을 당정 갈등 2라운드라고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하는 건 결국 왜 자기가 심으려는 사람이 명단에 없느냐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제3자의 확인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말하고 다닌 인사들이 있었다며 폭로전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어제 과거 골프 접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으로 꼬리를 자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종섭 대사 역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이어 이제는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는 거냐며 대여 공세 수위를 낮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일대를 돌면서 총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역시 잡음이 여전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일단락된 문제고 이제 본격 선거체제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을 직접 공개하면서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의 공천 역시 당장 내일 후보 등록 시작을 앞두고 번복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다며 비례대표 20석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거취도 논란인데 업무 때문이란 단서도 달았지만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에 용산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황 수석이 물러난 소식부터 다시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황 수석은 이로써 회칼 테러 언급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기자 5명과 오찬을 하면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도 행사한 적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황 수석이 사퇴할 거란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곧바로 선을 그어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수석 사퇴는 내부 핵심 참모진도 모를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의 표명 배경을 묻자 황 수석은 YTN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네, 논란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고요?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주요 방산협력 대상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여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이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줄곧 재외공관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환 요청도 없이 귀국해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황 수석 사의 수용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압박이 가열되자 조기 귀국해 대응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귀국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종섭, 황상무 사태의 비례대표 명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오늘 황 수석이 물러나고 이 대사도 조기 귀국으로 방향을 틀면서 용산이 당으로 공을 넘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내부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확전을 그나마 자제한 상황인데요.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을 직접 참관했는데 개발이 완료됐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서 북한의 군사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주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안보 환경에 따라 이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개발 과제들이 완결된 데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 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번에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엔진 시험을 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 14일에는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이번 시험은 이들 시험의 후속 성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을 보면 더 긴 연료통을 사용한 게 확인됐고 연소 시간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엔진 시험을 직접 참관했다는 것은 개발이 끝났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조만간 또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달리 최대 사거리가 5,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의 태평양 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서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024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는 고척돔에 폭탄 테러 협박 신고가 접수돼 감식을 진행한 경찰이 일본 가상 종교단체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테러 협박에 자신이 일본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며 지난해 국내 주요 시설을 테러하겠다는 일본 항심교의 협박 메일과 형식이 비슷하다고 보고 연관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심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와 그의 주변인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로 일본에서도 수차례 테러 협박 팩스를 보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거취 논란이 이어졌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를 했고 또 대통령실이 이종섭 호주 대사 조만간 예정된 회의 참석을 위해서 귀국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용산이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이죠? 네, 일단 그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논란이 이른 지 한 6일 정도 됐죠. 6, 7일 정도 됐는데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좀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일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좀 애정이 있고 또 신뢰도가 쌓이면은 이렇게 쉽게 내치거나 꼬리 자르기 같은 걸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의리를 보였던 것인데 이런 거는 리더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필요합니다. 단 지금 여기에 이제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 발언의 정도가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이게 자칫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여기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방송 3법을 강행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이러한 방송 장악 문건이나 그리고 이런 방송 4법 강행 등에서부터 이제 언론을 좀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 기조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기조인데 이 발언 하나로 자칫하면은 이것이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이것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네, 이제 그 대통령이 이 돌아가는 민심들을 봤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의 수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정부의 이 언론의 균형 있는 언론 그리고 이제 공정한 언론 기조에 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잘 조치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 지금까지가 언론을 대한 어떤 기조,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오늘 수용했다 이렇게 바라보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 발언 때문에도 조금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황상무 수석이 말한 그 회칼 테러 위협 의혹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MBC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회칼 테러 언급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일날 바로 경질했어야 되는데 6일이나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넌센스고요. 사실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에 다른 자리도 많으니까 몇 달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보훈 인사하면 되겠죠. 부담도 없는데도 6일이나 걸렸다는 게 참 저로서는 유감이고요. 그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건도 그래요. 아니 지금 임명 철회를 하고 양당이 모여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데 지금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귀국시켰다. 회의에 참석시켰다. 이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저는 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좀 진정성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귀국으로는 안 된다, 임명 철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한 사건을요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황수석 같은 경우와 지금 이제 그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의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니까 도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종섭 대사가 어디로 도주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도주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 그리고 나가면서도 공수처가 소환한다면 언제든지 복귀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 역시도 법리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이 분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 부대의 지금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군 부대에서 여기 해병대에서 수사권이 없어요. 이미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국민 정서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어찌됐든 간에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신 사건이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적절치는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소환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늦었으나 바람직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가지고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어떻게 정원하실 부분 있습니까? 아니 저는 좀 대통령실 그 대응에 굉장히 문제점을 느끼는데요. 어떤 공수처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빨리 해라 뭐라 이게 다 현행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행위고요. 수사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 편의 봐주는 게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수사할 때 공평하게 수사받아야 되고요. 이종섭 호주대사 스마트폰 제출했죠. 그 당시 스마트폰이 아니고 새로 개통한 스마트폰이요. 이거 증거인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유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보호한다? 이건 정말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당정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종섭 대사 건,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불씨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순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친윤계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조배숙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 위원장 이번 비례 명단 놓고 당규에 담긴 그 정신을 망각했다 이렇게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까지 묶어서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호남 홀대를 넘어서 우리 이 지역 갈등의 그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당규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원대하게 우리가 지역 통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당규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당규의 정신이 망각된 거죠. 인요한, 강선영 이 두 분은 그 당원 당규에 맞는 호남 출신 인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거를 호남을 배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좀 서운함을 느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가면서 헌신하겠는가. 지금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비례대표를 보고 명단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은 예. 뒷순번에 있으니까. 소문으로 돌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명단 발표에 대해서 대단히 뜨악할 수 있고 반발을 느낄 수 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힌트를 드린다라면 지금 반발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아 그래요? 예. 그분들 입에서 전원으로 누구누구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들이 돌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누가 컨펌해줬다. 예.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건 없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좀 단언컨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맞다. 일단 조배숙 전 위원장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20번 안 순에 그 호남 인사가 4분의 1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 호남 인사라고 하는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헌을 한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 등은 그러한 호남 인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홀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제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구, 그러니까 우리의 험지 지역에서는 이제 그 2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비례로 치면은 5명 정도 되겠네요. 5명 정도는 그래도 이 13지역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호남 지역에서 5명 정도가 추천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뉴한 위원장 등은 호남 지역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배수 전 위원장은 호남의 연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뉴한 위원장은 가문 대대로 호남에서 헌신했죠. 네, 가문 대대로 호남에서 헌신했고, 그리고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런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까지 물고 늘어졌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있어서 전 지역구에 다 후보들을 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데, 이러한 과정들의 좀 일치점 상에서 이때까지 호남에서 좀 고생했던 분들을 그래도 좀 더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김경을 그 비대위원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또 비례대표 그 순번 안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인사들 이름이 좀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사람들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순번만 그 당의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서 배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례대표 추천도 적어도 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밀실 공천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사례고요. 이분들끼리 싸우는 진짜 이유는 비례대표 앞순위에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호칭하는 진양혜 씨나 대통령실 출신 검사나 행정관들, 친윤 인사들이 배치가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이고요. 사실 국민적 관심사는 뭐냐면요,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사무관이, 이분이 총리실 서기관이었는데 골프 접대 받아서 사무관으로 강등되신 분이에요. 공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분을 추천했다는 거죠. 문제가 불거지니까 17번을 탈락했고요. MBC 김장겸 전 사장, 이분은 노조 탄압으로 지금 형 확정받았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뿐 아니라 지금 그 굉장히 문제가 큰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지금 선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김하진, 주기한, 전남 도당위원장이나 광주 시당위원장 전부 다 20번 반을 밀려났어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는 뒤로 한 채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에 지금 몰입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거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그 어떻게 보면은 용산과의 갈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수습이 잘 마무리될 거라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앞서서 좀 잠깐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인데 이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위법을 했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 공천했다거나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은 발언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 진짜로 검찰의 자진출두 쇼를 몇 번이나 했었음에도 민주당이 자성을 가져라. 지금 여기에는 어떤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촉구서를 내는 것이지,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방송에서 호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철규 의원이랑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공천 그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좀 당내에서 이야기 나오고 계십니까? 뭐 고성이 오갔다까지는 또 와전된 것 같아요. 와전된 것 같고, 두 분 인품상 뭐 누군가 앞에서 고성을 저지를 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소리를 지르는 캐릭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를 소지들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건전한 토론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호남 지역에서 5명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2명뿐이 올라오지 않았더라. 그럼 이런 부분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건전한 토론 과정이다. 뭐 실제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여기 정의당, 진보당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진보당과 연계를 해서 지금 야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지역구에
후보들을 출마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정말로 통진당 출신들의 비례대표제들을 이렇게 놓고 있는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셔서 보다 나은 순번들이 이렇게 또 조금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순번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여론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예, 네. 이런 순번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순번 조정에 대해서 예. 전보다 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팩트를 설명드리면 공수처법 제3조 3항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혐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실이 안 했죠. 이것도 이렇게 규정하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보고요. 자, 이 부분이 익명을 가장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그런 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를 보면 진양의 여사 사진을 올리며 진양의 앵커에 대해서 언니라고 호칭했습니다. 제가 공천받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팩트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그렇게 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출국 금지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냐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법무부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 알아서 안 된다면서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몰랐는지 알았는지 귀에 걸면 알아야 귀걸이, 되는 거 코에 걸면 아닙니까? 코걸이식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있는 지금 겁니다. 양당 모두 어찌됐든 그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서는 많은 그 공천 그 자본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이해나 해석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 그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험진 안양을 찾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아침에 선대위 회의를 열기도 했었는데 여야 대표 모두 두 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 선거를 대하는 마음이 절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고 시퍼렇게 눈떠 살아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번자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더욱더 결의에 찬, 더욱더 절박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연일 강공을 퍼붓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양당 어떤 그 원탑들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내가 서서 죽어도 서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총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은 지금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자랑할 만한 저 민주당의 업적입니까? 지금 이게 탄핵병에 걸렸다라고도 해요. 지금 이제 이 탄핵을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검사 탄핵까지 계속 줄곧 외쳐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특검 발의만 12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에 국민 정서들을 갈라치고 있는 것이고 하물며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과 비명을 갈라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갈등의 정치들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여기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진짜로 자성할 부분들은 자성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부분은 비전을 보여줘야지 할 수 있는 무기가 정말 이때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갈라치기에서 지나지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총선 20여일 뿐이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어떠한 비전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현 정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갈라치기 이야기 외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제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재해서 내쫓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상대로 부분적 국지전을 한 게 아닌가. 내전을 벌였다고, 총칼만 안 들었지 내전을 벌였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뭔가 그런 갈등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35%의 지지층만 보고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 탄압, 노동자 탄압, 의료인 탄압, 학원 강사 탄압, 언론인 탄압 이것 말고 앞으로 총선 이겨서 더 탄압을 하겠다는 건데 정말 사실 무섭습니다. 무섭고 이러한 무자비한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비판하고 대항해야 되고 정권 심판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하루에 365km, 어제 기준으로 365km를 돌며 후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좀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불출석하다 보니까 이거 26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법부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요구는 뭐 당 대표나 민주당도 당연히 잘 따르고 협조해야겠지만 지금 선거가 20일뿐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이 부분도 재판부와 잘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부에는 이제 불출석 사유를 밝히긴 했는데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에 3시간 정도 늦으면서 이제 파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26일이나 혹은 이후에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당에서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당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좀 더 이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그 앞부분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녹음을 조작해서 대선을 조작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 탄압이냐. 그리고 지금 숱한 범죄 혐의로 국민들이라면 벌써 구속됐을 만한 사건들,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사건, 그리고 뭐 위증교사 사건 등등.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정당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냐. 그리고 지금 사교육과 지금 너무 많은 카르텔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주고 문제를 사고 팔고 학생들의 노력을 정말로 이렇게 공정치 못한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강사 탄압이냐. 이런 것들을 탄압이라는 이름 안에 계속해서 국민들께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법의 기준에서 잘못해서 처벌받고 조사받는 것을 계속 탄압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일반 국민이면 과연 지금 이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민주당 내부 상황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경선 지역 서울 강북을의 전략 경선 조수진 변호사가 승리를 했고 또 박용진 의원 경선에서 패한 뒤에는 SNS 글을 통해서 또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조수진 변호사 박용진 의원과 조만간 만나서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그 후에 이제 전화를 먼저 주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조만간 만나 뵐 겁니다. 제가 뭐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나 뵙고 저는 이제 서로 협력할 방안 또 같이 이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섭섭하신 분들도 분명히 지지자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님 좋아하시고 믿으시고 지역구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모두 제가 승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의 이야기도 조수진 변호사에게 했다고는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함께 또 지원에 나설까요? 그럼요. 박용진은 훌륭한 선배님이기 때문에 지원 나설 거고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국회의원 재선, 그다음에 대선 경선 후보였어요. 그다음에 당대표 경선 후보였고요. 그리고 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조수진 변호사한테 졌다. 이건 본인도 좀 성찰해야 될 문제고요.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런 정치 결사체 안에서 자당 대표가 어떤 구속 위기에
저희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에 체포 동의안을 그 자당의 의원들이 가결시켰다? 아니, 그것도 어떻게 당원 지지를 받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 스탠스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의원 평가, 경선, 2차 경선, 뭐 이번 경선까지 겉으로는 선당우사 한다고 하지만 사사건건 민주당을 비판하고 지도부를 비판하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는 좀 많이 피로감을 호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막 뭐 공개 다 해버렸거든요. 얼마 받았는지.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자신의 정치 행로를 좀 바꿀 때가 됐다. 당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용진 의원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그 나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트루먼 쇼 결말은 어쨌든 세트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안 나가고 남아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은 분명히 탄압받고 있죠. 지금 비명이라고 해서. 아까 자성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참 슬픈 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틀린 것을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권력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주도 세력이 바뀌었을 때 만약 본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한다면 본인은 내가 성찰해야지, 내가 이 지역에서 졌으니까 성찰해야지 할 것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로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분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정치에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죠. 지역구에서 전국당원 조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민주당에 이끌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전국 지지 조사를 했는데요, 당원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이거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다라고 생각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결과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거는 다독이고 안아줘야 될 문제지 성찰해라, 비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 혁신당 이야기 두 분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워낙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제3지대에서는 약진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부분이 최근에 좀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국 대표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안 가는 지지자들 때문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묘한 신경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저희 민주당에서 신경전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가 어떤 지지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지지자 뭐 민주당은 싫다 이런 말을 했다. 이거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왜 그러한 말을 인용했는지 사실 좀 유감입니다. 본인도 그 말을 인용하고 싶으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한 거겠죠. 저는 조국 대표의 그런 어떤 정치적 탄압, 그다음에 가족들이 당한 멸문지화의 그런 탄압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생각하고 조국 대표의 어떤 지금의 행보도 일정 면에서 매우 유권자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에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발탁하고 키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민주당의 20대 지지율가 20대 남성 지지율이죠. 조국 혁신당도 20대 지지율이 안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좀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뭔가 좀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저러한 태도는 상당히 진보 세력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정청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분탕질이나 분탕보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차 그런 어떤 갈등에 좀 그 각이 좀 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기 조국의 입시 비리 사건이 국민들의 가슴을 정말로 쳤던 사건인데 이런 것들을 또 탄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합 집산으로 모인 그리고 흩어진 이런 정말 위성 정당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어떠한 신념도 비전도 없기 때문에 뭉쳤다 흩어졌다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전 잡고 싶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두 분 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여기 사회에 있을 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국민의 뜻을 업은 채로 뜻이라는 미명하에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던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에? 불이 났을 때 전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행인 3명이 도로를 건넙니다. 잠시 뒤 차 한 대가 그대로 사람들을 덮칩니다.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 보행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도 죄스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강남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8천 건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부터 사고 위험이 더 늘어나는데 신체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안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10년 넘게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 상황. 면허 반납 시 일회성으로 주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나 상품권으로는 반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좀 더 이윤을 낮게 해준다. 반납한 사이에서 이윤을 낮게 해준다든지 또
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은 무료로 배달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비상 자동 제어 장치 의무화나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행 거리와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와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방안에는 우선 침체된 건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내일 2분기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플러스 5원인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자녀가 김치를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지난해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3,18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가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40.9%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2020년 32.3%에서 2021년 37.2%, 2022년 40.9%로 증가 추세입니다. 오늘은 봄의 4번째 절기 춘분이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9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예년 기온을 무려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전히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인데요. 이미 어제부터 많은 눈이 쏟아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선 계속해서 안전사고와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는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에도 올봄 첫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풍이 불면서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이 꽃샘추위는 금요일인 모레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